안녕하세요. 월간 한가투의 박영수입니다. 오늘은 펀드 해설자로서가 아니고요. 매니저 대담의 사회자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VIP 펀드들의 성과가 꽤 좋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코스피의 질주가 시작되면서부터 VIP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명의 매니저가 모두 나와서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여러분한테 과감 없이 들려드릴 때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4분의 매니저는요, 펀드 하나를 넷으로 쪼개서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최준철 대표 같은 경우는 소비재라든지 금융 쪽에 이제 하이 퀄리티 종목을 선별하는 걸 좋아하고, 김민국 대표는 촉매가 있는 딥밸류 주식을 발굴하는 데 탁월한 역량이 있습니다. 박성재 매니저는요, IT 같은 성장 섹터 내에서 중소형주를 발굴하는 데 능력이 있고요. 조창현 매니저는 성장주와 가치주를 골고루 담는 밸런스 투자자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매니저들의 솔직한 심정과 속마음에 담긴 희망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매니저 대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VIP의 대표 매니저님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년 1월에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해주셨잖아요. 라이브 방송 대신에 이제 이걸 매니저 대담으로 이제 대체한다라고 하니까 아쉽다라는, 굳이 이걸 대체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는 과거하고는 달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한가투 펀드 고객들이 많아지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가투는 이제 멀티매니저 펀드인데 라방을 이제 제가 혼자 나와서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고민을 계속 라방 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당면 과제는 수익률을 빨리 복구하고 그 과정을 이제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펀드 고객들과 소통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익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 상반기까지 성과가 되게 좋으셨거든요. 코스피가 올라가기 시작한 6월부터 그때부터 수익률이 갑자기 브레이크 걸린 듯이 이렇게 성과가 안 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하반기 온도차가 이제 극심하게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사내에서도 가장 부진한 편에 속하는데요. 올해로 주식을 시작한 지 딱 30년이 되는 해거든요. 이렇게 시장을 크게 하회한 적은 처음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심정으로 치자면 한 6개월간 무안타를 이어가고 있는 야구선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가 제가 성적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셨을 텐데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굉장히 죄송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성과의 부진은 결국 뭐 다들 아시다시피 초대형 반도체주가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뭐 AI, 우주, 로봇 그런 주식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없다 보니까 이게 가장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력하는 부분에서도 냉정하게 봤을 때는 실수가 꽤 있었습니다. 제가 뭐 화장품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았죠. 수익률을 견인하는 업종이었거든요. 하반기 들어서 극히 부진했던 거는 이제 계절성과 관세 등으로 인해서 좀 더 상반기에 그 수주가 몰렸던 그런 요인들이 작용을 했었는데 그거를 좀 간과하고 좀 낙관적으로 계속 봤던, 조금 더 과감하게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좋게 보다 보니까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점. 마지막으로는 내수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축을 이제 급격하게 옮기다 보니까 현재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산업재나 수출주, 여기에 비중이 상대적으로 또 줄어든 부분을 일조를 해서 완전히 외부적인 환경만 가지고 제가 부진한 성과를 탓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5월 정도부터 해서 삼성전자를 좀 편입을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하긴 했지만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시장 비중이 상당히 컸고요. 그만큼을 저희가 담지 못했습니다. 소부장 관련돼서 제가 좀 확신 있는 개별 종목들을 담았는데 삼성전자 올라간 만큼 그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고 상당히 지지부진했던 그런 측면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시장을 못 따라간 게 아닌가. 대표님이 그 삼성전자 말고 이제 좋아하셨던 종목군들이 있었을 건데 그것들은 작년 하반기 때 그렇게 썩 수익률이 좋지는 않았었던가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던 종목들도 있는데 시장 상승률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던 거고, 절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따라갔지만 그게 반도체 중심에, 그리고 또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중소형 종목,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팔아서 대형 성장주, 대형 수출주로 갈아타는 형국이라서 소외를 받았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회사 스타일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기반한 플레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적 팩터가 좀 강하게 작용하는 상반기에 좀 수익률을 많이 메이드를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를 대비해서 포트폴리오의 잠재 업사이드를 높여놓는 리밸런싱을 일반적으로 하는 계절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6월까지 해서 수익률이 되게 좋았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게 종목들의 업사이드가 좀 많이 줄어서 안 오른 게 뭐가 있지? 뭐 전자랑 2차 전지 정도 빼고는 다 오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좀 쉬어갈 거라고 판단을 좀 했었고요. 방어적인 부분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예상치 못하게 메모리 사이클이 강하게 돌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뒤늦게라도 비중을 많이 채워놓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는데 주가가 단기 상승이 워낙 가파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좀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하반기에 지수가 강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쫓아갔던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박성재 매니저님은 4명의 멀티 매니저 중에서 그래도 작년 하반기 이후 성과가 제일 좋으셨던 매니저 분이시거든요. 포트폴리오 안에 IT 비중이 60%가 넘고요. 포트 상단 종목도 다른 매니저들은 편입을 하지 않는 LNC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그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편입하고 계시다 보니까 왜 가치 투자 펀드에 좀 결이 다른 종목들이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매니저님의 투자 성향과 작년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의 예상을 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밸류 가치 투자보다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글로벌 시장이나 산업 내에서 실질 이익이 이제 받쳐주는 그런 이제 성장 가치주 중심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짜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한된 어떤 내수 시장의 플레이어들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면서 이제 업사이드가 열리면서도 실질적인 어떤 이익이라든지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그런 강소기업에 이제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한 2, 3년의 어떤 이익 성장을 통해서 PR이 좀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분석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2024년에도 이제 반도체 IT 비중이 컸었는데 효성중공업이라는 전력기기 회사가 이제 포함이 되면서 전반적인 이제 IT 반도체 비중이 좀 높아 보였던 거고, 물론 이제 소부장이나 이런 회사들은 저희가 계속 좀 투자를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소재주들 아니면 장비주들이 언제쯤 턴하는지를 계속 좀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전하고는 다르게 메모리 재고가 빠르게 빠지면서 9월, 10월 들어서 이제 메모리 가격이 급등이 나타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소부장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좀 유의미하게 비중을 실었던 시점이고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도 저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실었던 건 아닌데 이 정도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가져갔던 경우는 좀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업황이 개선이 되면은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 IDM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공격적으로 하는데 사실 현재까지도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이 좀 당분간은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는 사이클에서는 IDM 업체가 가장 이익 성장이 좀 이익 모멘텀이 좀 강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좀 상당 비중으로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저희가 들고 있는 중소형주는 오히려 이제 시장을 쫓아가는 거는커녕 밀리는 현상, 종목별 양극화가 되게 심하게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과연 이 초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 주신 대로 대형주,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가 강하게 랠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소형주에는 수급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음에도 절반 이상의 종목들이 실제로는 하락하고 있고 이런 게 최근의 일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구조적인 요인을 짚어주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ETF로 사람들이 매매를 많이 하기 시작하고 프로그램 이제 매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이제 대형주 내에서만 로테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결국 돈이라는 거는 수익률을 쫓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자닉스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를 포함한 대형주들에 좀 쏠리는 거는 여기에 이제 강한 모멘텀과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메모리 사이클이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을 하고 업사이드가 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그 다음 수익률을 찾아서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게 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 종목들이 올해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실적들을 낼 수 있는지, 그거 대비해서 매력적인 가격에 있는지 사실 그거를 계속 점검하면서 가고 있고 턴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계속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미국만 해도 빅테크 위주로 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중소형 쪽으로 약간은 낙수 효과가 좀 오는 모양새도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어쨌든 올해 수익률을 일부 만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돈을 버는 형국은 여전히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걸 부인하지 않고 영업이익 100조 이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샀던 게 5, 6만 원대 이제 삼성전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름대로는 그 한가투 펀드 내에서 편입했을 텐데 그 시점에 비해서는 지금은 주가가 3배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5만 원일 때는 좀 더 매력적인 정도 수준과 15만 원일 때 매력적인 정도는 상승 여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그때보다 떨어졌다. 여전히 업황은 좋겠지만 그 좋은 것들을
너도 알고 좀 나도 아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다만 이제 저는 항상 역발상적으로 생각하고 뒤안길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좋아했던 섹터가 자동차 섹터, 기아차, 뭐 모비스, 현대차, 우선도 현대차 뭐 이렇게 전부 다 자동차 관련된 것들을 담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삼성전자로 지금 시점에서 시장보다 더 많이 넣어서 이걸 시장에서 복수를 하겠다, 이런 시각보다는 좀 더 저평가된, 그리고 각광을 받지 못하는데 실제로는 돈을 잘 벌고 있는, 내지는 성장 동력이 있는 것들을 여전히 좀 더 저답게 찾고 계속 삼성전자를 시장보다 더 많이 싫거나 덜 싫음으로써 전략적으로 이거를 시장을 조금씩 아웃퍼폼 하는 것보다는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을 골고루 담고 절대 수익률을 내는 것들을 고객분들이 저한테 기대해야 한다라고 저는 믿고 또 이제 이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수요는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보지만 결국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어쨌든 수요단보다는 이제 공급단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이클이 이제 그 후반부가 좀 결정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이제 한 분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계속 재고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에 대해서는 두 업체 모두 굉장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인 것 같아요. 특히나 레거시에 대해서는 아예 거의 투자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이제 HBM4에 대한 주문량이 좀 결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투자가 굉장히 보수적인 상황이라서, 특히나 최근에도 계속 이익이 좀 상향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1, 2분기 실적까지는 충분히 그래도 업사이드 흐름이 좀 남아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의 급등을 미리 뭐 예상을 했었더라면 사실 그 전부터 삼성의 하이닉스를 많이 담았겠지만, 저희도 사실은 그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는 걸 확인하고 한 9월, 10월에 담았었던 거기 때문에 예측이 분명히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또 메모리 가격이 급등했을 거라고는 아무도 그 당시에 예상을 못했던 거고, 이 사이클이 또 앞으로 얼마나 가느냐도 사실 저희도 예측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 비중을 갖고 있는 매니저라고 하면은 가져갈 만한 지점이긴 하지만, 사실 이 가격대에서 지금 와서 이걸 또 새로 담기에는 기존에 이제 종목들이 만약에 투자 매력도가 없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포트폴리오를 뭐 교체할 수는 있겠지만은, 코스피랑 코스닥 간에도 이제 괴리가 커졌고 여전히 이제 저평가되는 종목들도 많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각 매니저마다 생각들이 좀 다를 거고, 지금 와서 또 이 사이클에 또 올라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일부 고객들은 이 반도체 장세가 뭐 스토리도 워낙 좋고 그다음에 실적도 워낙 좋으니까 당분간 지속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제 과거 경험을 봤을 때 자기가 잘 모르는 영역에 조바심을 내고 현재 시장에서 공유되고 있는 사실을 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뒤늦게 뛰어들었을 때는 많은 사고로 이어진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워낙에 뭐 반도체가 세기 때문에 반도체로 많이 그 시선이 쏠려 있긴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만 잘 되는 산업은 아닙니다. 다른 찾아보면 잘 되는 산업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좀 더 기회를 살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이라도 전자닉스를 더 살 것이냐, 아니면 코스피가 5천이 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국내 주식을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동안 눌려 있었던 다른 중소형주에서 기회를 찾을 것이냐, 이런 거라고 보는데, 저희는 뭐 후자가 손익비 측면에서는 그래도 현재는 가장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동안은 사실은 실적 구간도 아니었고 실적 팩터가 강하게 워킹하는 구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적주들의 뭔가 운기가 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제한적이었지만, 어쨌든 이제 1분기 들어와서 실적 팩터가 강한 구간이 오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운기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워드 막스 뭐 이야기하기도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는 그런 개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같은 수익률을 내더라도 얼마나 내가 위험을 지고 그 수익률을 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개념인데, 러프하게 연환산으로 뭐 지난 뭐 한 7, 8년 동안 낼 수 있었던 것 자체도 결국에는 하방을 맞고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역량 범위 내에서는 주도주를 적극적으로 트레이딩해서 지수를 계속해서 따라간다든지 수익률 1등을 해서 맥시마이즈를 한다든지, 사실 이런 역량은 저한테 좀 없는 것 같고, 제가 갖고 있는 역량 내에서 하방을 좀 제한하면서 안정적으로 제가 목표하는 수익률을 계속 꾸준히 쌓아 나간다,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대표님 하시면 제일 대표적인 종목이 메리츠였잖아요. 근데 사실 작년이 자본시장 개혁의 원년 그럴 정도로 손색이 없는 해였는데, 아쉽게도 자본시장 개혁의 최선봉에 섰던 메리츠는 주가가 사실 거꾸로 갔거든요. 메리츠의 부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회사에서 전문 경영이 나와서 얘기했던 게 대주주 한 주와 소액주주 한 주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좀 풍성하게 좀 해놓으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든 실천하려고 여러 가지 주주 정책이나 이런 거 했던 거고,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적극적으로 좀 더 실천해 줬는데, 다만 워낙 잘하다 보니까 다른 금융주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높았던 부분이니까 할증이 어느 정도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기대치가 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만큼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채권에서 좀 손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회사가 저평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제는 메리츠가 산하에 증권하고 보험을 갖고 있는 건데 다른 대형 금융 지주회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오히려 좀 더 PER적인 측면에서는 저평가된 측면이 있고 주주 환원 정책이 50% 정도는 이제 비슷해졌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 53에서 57% 정도 딱 50%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좀 더 상단을 좀 더 높여가는 정도로 실제적으로 주주 환원율이 현재로도 높게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올해는 상당 부분 정상화 예를 들면 보험 관련돼서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했었는데 기준이 지금 바뀐다는 게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적극적으로 영업을 뛸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고 증권적인 이런 쪽에서도 대일 쪽 강화라든지 기업금융이라든지 이런 쪽 강화 아직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으면 발행음 인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은 주가가 재평가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15년, 16년 투자하면서 화재하고 증권의 어떤 이익 자체가 10배 가까이 늘어난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코어 밸류는 회사 이익 체력 자체가 크게 늘어났다라는데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경영진은 탄탄하게 하고 있고 기본 아이디어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차별화됐던 부분들이 작년에는 언더퍼포먼 계기가 됐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사례가 있었고 그때 배운 교훈이 뭔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 가까이로는 이제 2020년 코로나 직후 장세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도 먼저 올랐던 게 전자닉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대표주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지수가 강하게 가는 가운데 저희는 이제 지수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좀 비슷했었고 그때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하고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많은 분들이 누구나 아는 이런 전자닉스만 사도 네이버 카카오만 사도 되는데 너희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그게 이제 21년 1월 정도까지 전개가 됐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지수는 좀 정체된 가운데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21년에 좋은 수익률을 냈었던 것 같은데 시장 컬러는 계속해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주식 누가 하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 주식 글로벌 넘버원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안 변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이라는 팩터에 대해서 시장이 구간별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반영을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매력적인 가격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가 기대하는 대로 실적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현상을 보면서 그 2011년에 태양광 강풍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재생에너지 하면은 그렇게 뭐 성장 산업으로 잘 인식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중국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면서 유가 200불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재생에너지 시장이 폭발을 하게 되고 새로 보는 산업이 등장을 해서 이제 이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다. 그 중심에 있었던 회사가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OCI였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정말 지금 디램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폭등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실적도 나고 내러티브도 있고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해석이 너무 쉽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그 반대쪽에서는 가치주들이 힘을 잃는 그런데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격이 높아지니까 당은 이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기술이라고 하는 게 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지금 필요한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 기술이 나와서 또 효율성이 제고가 되고 그리고 당연히 전망이 좋다 보니까 이제 공장이 늘어나 특히 이제 중국에서 공장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한국 회사들도 캐파를 늘리게 되고 그러면서 공급 부족이 해소가 결국에는 되더라고요. 진짜 경제학 책에서 봤던 그 수요 공급의 논리, 기술이라고 하는 거의 속성, 문제를 푸는 속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은 그런 사건이 오히려 지금의 그 시클리컬을 더 경계하게 되는 그런 요소를 작용을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제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초반까지도 수익률이 좋았었는데 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 자금도 좀 더 이제 자제해서 안 받고 내부적 투자하는 것도 보수적으로 했었는데 고객분들이 먼저 얘기하셨던 게 아니 이렇게 좋은 장에서 VIP는 뭐 하냐 적극적으로 좀 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전히 중국의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기에 꺾이지 않을 것 같고 조선호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꺾이지 않을 것 같아서 포트폴리오 그 나름대로는 그때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에 대해서 좀 포트폴리오 비중도 높이고 여러 가지 좀 시장의 요구 이런 부분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 전후로 해서 큰 교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뒤따라가면서 어설프게 고평가된 종목을 상대적으로 저게 싸다고 이런 종목들을 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 나름대로는 철학을 지키면서 가져가야지 하락장에서도 고객들을 지킬 수 있고 저희 멘탈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물론 열심히 리서치하고 그 시점에서 저평가된 부분들을 찾을 수 있고 다행인 것들은 지금은 양극화가 돼가지고 정말로 그때보다도 싼 주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싼 종목도 비싸지지만 그 사람들이 싼 종목을 더 밀어 팔아서 어떤 저평가되는 더 저평가되고 고평가된 것들은 더 고평가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가치 투자자 평균 회계 법칙을 믿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또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2007년도에서 배웠던 교훈들을 현재 2026년도에 잘 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최근 6개월 동안 포트에 변화가 있었다면 가장 큰 변화가 뭐였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수익률 부진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은 게 있다면 뭐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뭐 제 능력 범위 안에서 종목 간 비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 픽이나 어떤 상하반기 판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지역별로 보면은 미국도 오프라인으로 나가게 되고 유럽도 이제 진출을 했고 대형 리테일러들하고의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중동, 뭐 남미 이렇게 지역을 확장을 하면 여전히 룸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 안에서의 종목 비중들, 그 종목 교체, 팔 건 팔고 살 건 사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비단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경영자들도 연속적으로 지금 미팅을 잡아서 많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에 뭐 기대감이 낮고 뉴스가 없는 종목들은 그리고 실적도 좀 밋밋하면 거의 보지 않는 뭐 그런 분위기인 거 알고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가치 투자는 원래 이런 소외주를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치 투자를 하면 고통스럽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때까지 기다리나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만큼 사실은 힘든 작업인 거는 분석도 분석이지만 기다리는 과정, 그리고 소외주가 정말 각광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따르는 의구심, 이런 것들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거거든요. 다들 열광하는 그 주식으로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게 가치 투자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 뭐 가치 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의 큰 기조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안 나서 저도 좀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수익률이 안 나면 항상 뭘 반성하냐면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았나?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취해 있지 않았나? 작년에는 제가 외람되지만은 정말 열심히 뛰고 회사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시장의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달랐던 부분이라서 저도 고객들한테 죄송하고 덕분에 제가 작년 7, 8월 넘어서부터는 더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에서 30군데 가까운데 여러 가지 레터, 제안서 이런 걸 보내고 경영진들 미팅을 하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너의 주당 가치를 올리고 남은 장기 주주를 위해서 주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주주 정책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저희가 설득을 하거든요. 올해 주주총회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거나 진일보된 주주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들이 시장 올라가는 것들을 따라서 올라간 게 아니라 주목을 못 받아서 안타깝긴 하지만은 저희가 얘기했던 회사들은 꼼꼼하게 묵묵하게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트폴리오가 일상적으로 항상 해왔던 거 외에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메모리가 사실 뭐 시장을 따라가야겠다라기보다는 메모리 업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쇼티지가 훨씬 심하고 올해 이익 전망치가 훨씬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예전보다 이제 메모리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좀 높아진 부분 정도가 뭐 어떻게 보면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외에는 결국에는 작년 상반기에 많이 올라서 업사이드를 많이 소진했고 그 상승 추세가 올해까지 이어지지 않을 종목들은 좀 비중을 덜어내고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면서 포트폴리오 잠재 업사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키워나가는, 항상 해왔던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제일 기대되고 있는 어떤 업종이라든지 테마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고르게 들고 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특정 섹터라든지 테마라든지 이런 게 비중이 강하게 실려있지는 않고 개별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개별주가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도 굳이 카테고리화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는 내수하고 인바운드 좋아합니다. 뭐 내수라고 하면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24년 12월에 계엄이 터지고 나서 25년 상반기까지는 전례 없을 정도로 내수 경기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저가 좀 낮은 상황에 있는데 정부 자체가 지출을 늘리는 방향이고 부의 효과라는 걸 되게 무시할 수 없거든요. 지금 코스피도 신고가, 부동산도 신고가, 뭐 나스닥도 신고가.
결국엔 그런 것들이 다 낙수효과 소비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인바운드가 되게 중요한데 결국엔 한국이라는 국가가 코로나 구간을 거치면서 매력적인 여행지로 부상이 많이 됐고 여기에 작년에 중국 단체 관광이 풀리고 거기에 한일령,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점화가 되면서 실제로 올해 인바운드는 이제 사상 처음으로 2천만 명 넘을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그분들이 와서 소비하고 이런 패턴들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직접 수혜가 될 수 있는 호텔이라든지 외국인들의 필수 코스가 되는 이제 올리브영 그리고 의료관광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섹터들도 있고 직간접적으로 외국인 소비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뭐 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나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좋아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방산인데 작년에도 많이 올랐고 재작년에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작년에는 사실 실적은 되게 좋았었는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대형 수주는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주 잔고는 좀 정체된 상황이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계속 뭔가 논의되어 파이프라인들이 올해 대형 수주로 연결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기수주 잔고 기반으로도 향후 3년 정도의 실적 성장은 담보가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 수주들이 나오면서 수주 잔고 자체가 이제 더블업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약간 패전국 입장에서 휴전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베네수엘라나 그린란드 이런 사태만 본다고 하더라도 뭔가 저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평화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각국이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군비 경쟁을 하게 되면 제일 수혜는 이제 한국 방산 업체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성장 섹터에서는 방산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눈에 가장 가시성 있게 보이는 발생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는 영역은 인바운드 관광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쓰기에는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환율이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작년 10월에 중국인 단체 무비자 관광이 허용이 됐고 그리고 그 사이에 캐대원도 흥행을 하게 됐고 그리고 동남아 쪽이 요즘에 전쟁이다 뭐 치안 불안이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게 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빌드업이 쌓여왔거든요. 이렇게까지만 보면은 한국 관광업이 굉장히 지금 좋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사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외국인이 그냥 단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숫자로 화끈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관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빌드업 된 거에 비해서는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단체 관광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구성도 해야 되고 숙소와 항공도 잡아야 되고 여기에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2월 춘절부터 그리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숫자나 그리고 회사들이 체감하는 영역으로 오게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3월에 통상적으로 이제 항공 노선 조정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 도시들을 다 이제 연결하는 그 현상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올 수 있는 지역도 많아지고 고를 수 있는 시간대도 많아지고 거기에다가 항공료도 공급이 늘어나니까 싸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병목이 풀리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포텐이 터질 수 있고 발현이 되는 게 저는 2,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호텔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중국인 관광객들이 과거 수준을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모자라서 생기는 일들, ADR과 OCC가 올라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가장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분야가 당연히 호텔이고요. 그리고 카지노 같은 경우도 항공 노선이 확대가 되면은 VIP 모객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그리고 백화점들도 뭐 내수 한정 산업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그동안 꾸준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났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더현대 서울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뭐 필수 방문지처럼 됐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뭐 한국에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화장품 많이 사니까 화장품도 수혜고 그 K-뷰티, K-푸드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일본과 중국에서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K-패션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그들에게 좀 인기를 끄는 지금 유행을 타고 있는 그 의류주들도 저는 주목해서 볼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이 지주회사들인데 3자 3법 개정이라든지 정부 내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내지는 의무공개 매수제도 도입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진짜로 소액주주의 한 주와 대주주의 한 주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디스카운트를 해소시켜주는 구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지배구조가 바뀌면 디스카운트 해소되는 테마 내지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는 카테고리에서 저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또 이제 섹터에서 보면 자동차 지금 완성차 중심으로 올랐는데 제가 이번에 CES를 갔다 오면서 아틀라스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느꼈던 건데 실제로 피지컬 AI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자동차가 했던 그 밸류체인에서 기대했던 거랑 로봇이 생산한 밸류체인이 유사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로봇이 반복적인 행동 그리고 효율적인 행동들을 싼 가격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유통을 하고 AS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프로그램 팔 수 있는 그게 바로 현대차 그룹에서 잘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완성차나 이런 것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들을 구동하는 그 밸류 체인들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꽤 많이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에서도 리레이팅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을 보고 있고요. 근데 항상 그 종목들 보면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시기가 있는데 FSD 나와서 이제 현대차는 망했다. 딱 그 얘기가 나온 시점부터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가를 보시면은 또 알 수 있는 건데 일부러 막 안 좋은 업종을 찾다 이런 게 아니라 반전의 계기가 있는 저평가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들어갈 때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클루들을 찾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건설 건자재 업종도 좀 더 눈여겨서 봅니다. 극단적으로 지금은 부동산 공급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들인데 새로 공급하고 이런 시기에서 또 뭔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런 가정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이제 연초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훈풍은 계속 불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의 이제 좀 반도체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는 당분간 좀 저희가 이제 가져갈 생각이고요. 저희가 또 주목하는 산업은 작년에도 사실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의료기기 산업을 저는 계속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그 이상 시대라고 하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는데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늙어가는 상태로는 이제 오래 사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보니까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약도 많이 복용을 할 거고 특히나 이제 피부를 어떻게 내가 좀 이제 건강하게 좀 젊게 계속 유지시켜 나갈까에 대한 관심도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노화 이런 안티에이징 시장인데, 그러니까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내에서 관련되는 좀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샤넬 주사, 물광 주사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상 이제 스킨부스 시장을 만들어낸 리쥬란이라는 제품이 한동안 좀 각광을 받았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리투어라든지 이런 좀 ECM과 관련된 제품들이 계속 나오면서 또 시장을 키우고 있는데, 이 시장이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리 계속 좀 확장성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최근에는 워낙 이제 지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고 저희가 좀 언더하는 폭이 좀 크다 보니까 안 받는다라고 하면 좀 거짓말일 것 같고요.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해소한다라기보다는 매일 탐방 다니고,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 기업들 잘 가고 있는 점검하고, 어쨌든 포트폴리오 내에서 종목들이 잘 가면 업사이드는 시점의 문제이지 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유지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은 턴이 왔을 때 그거를 이제 메이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 계속 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면 거짓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행운이었던 게, 저는 그냥 투자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는데 이런 반전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투자를 하고 재평가를 받았을 때 그 쾌감과 보람이 무엇보다 크거든요. 그리고 저는 종목을 찾는 과정,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 그리고 돈을 버는 과정 자체를 지켜보고, 그러다 보니 행동주의 하는 것도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의사 같은 역할, 나 이런 회사 되게 많이 봤는데 안타깝네, 좀 더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코칭 이런 것들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 자체를 좀 더 즐거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을 위한 과정에서 힘들어하거나 내지는 억지로 한다면 스트레스가 있겠지만은, 스트레스 받으면은 판단이 되게 흐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쫄리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믿어주시는 분들 덕분에 재밌게 하는 부분이라서 죄송하긴 하지만, 단기에 시장을 아웃퍼폼하지 못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열심히 재밌게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좀 VIP 부분 찾아볼까요? 사실 시점을 정확히 이제 예상하는 건 되게 어렵고요.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좋아하는 팩터, 계절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실적 팩터가 강하게 작용하는 일반적으로 3, 4, 5, 6월 요 상반기 전후로는 좋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전자닉스 메모리 호황도 있지만, 결국에는 12월, 1월처럼 실적 팩터가 좀 약한 구간에서는 사실 로봇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이런 약간 테마적인 부분들이 시세를 강하게 주는 계절성이 사실 매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지나가고, 좀 실적 팩터가 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좀 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간다. 다시 이제 순환한다. 결국에는 때가 온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딱 어느 하나가 맞다라고
얘기하기가 현 시점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특히 수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뭐 자신 있고 눈치가 빠른 분야도 아니니까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이 인덱스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 빈집이 털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도 사지만 바닥에서 턴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의 상승률도 물론 좋지만 바닥에서 도는 종목의 상승률도 생각보다 일정 지점까지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시장을 아무래도 선도적으로 좀 그 주도를 하기 마련인데, 그 주도주들의 상승률이 조금 둔화가 되고 뭐 영원히 오르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외주 쪽에서 뭔가 턴어라운드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시그널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또 이 바닥에서 도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얼마나 단기에 올라가는지 알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일정 부분은 저는 이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바닥에서 도는 종목이 좀 상승률이 높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전에 이미 거의 다 팔고 떠났기 때문에 이게 수급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도 이게 팔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영원히 간다는 아니지만 일정 수준까지는 굉장히 빨리 도달하는 수급적인 요인이 또 있습니다. VIP 봄날은 희망에 가까운데 조만간 또 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되게 터널이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경험이 거의 저희도 30년 가까이 투자하면서 97년도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단기에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도 뒤지기도 하고 이랬던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만 이게 희망적인 그냥 막연하게 망상에 가까운 게 아니라 가치투자를 믿는 게 평균 회귀의 법칙을 믿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종목들을 찾고 이런 것들 재평가를 받고, 또 일부 종목들은 재평가를 지금 현재 꾸준히 받고 있는 편입니다.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고객분들의 신뢰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한가투 펀드에 보니까 매니저가 원래 4분이셨는데 2분이 더 추가로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 이 2분을 추가로 투입하신 거에 대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뭐 갑작스러웠던 건 아니고요. 애초에 좀 펀드 사이즈가 계속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매니저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퍼포먼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계속 검토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를 좀 땡기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좀 엄중한 상황이기도 하고 시장 대응 같은 게 필요한 좀 위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좀 빨리 옮겼고, 그리고 그 대상은 내부에서 충분히 검증을 받은 매니저여야 된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는 2명을 합류를 시켰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동안 하던 부분들을 멈추고 익숙하지 않은 부분으로 역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조직 차원에서 내부 자원을 활용해서 이 짐을 나눠 맡아서 가는 방법이 고객들이나 회사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전준표 매니저는 저랑 같이 연기금 자금을 운용을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운용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정말 아이스맨 같아요. 정말 사실에 기반해서 굉장히 냉철한 판단력을 액션으로 옮기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좀 시기, 특히나 보유 편향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기존 매니저들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제로 베이스에서 보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 전준표 매니저가 잘해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합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합류하는 매니저는 하진욱 선임 운용역인데, 저희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 10년 동안 IT를 전문적으로 봤던 인하우스 IT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IT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밝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을 오래 지켜본 친구입니다. 계속 분기별로 실적을 보면서 업데이트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작년에 또 실적이 그 평균에 비해서 내부적으로 좋았던, 기회를 살릴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의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분명히 보완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에는 아주 많은 그 부분을 맡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아주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가투 펀드의 특징이 멀티매니저 시스템을 강화를 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의 시장 대응력과 유연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단 많이 언더퍼폼을 하게 돼서 좀 송구한 마음이 되게 크고요. 그래도 포트폴리오의 건강함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수 대비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이거는 뭐 제 역량 범위 좀 밖에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올해도 절대적으로 제가 목표하는 뭐 그런 절대 수익률 정도는 만들 수 있도록 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가는 이제 이익 성장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생각은 사실 과거나 현재도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종목들이 이익 모멘텀이 올해 굉장히 강한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들을 팔로우업을 하면서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삼성전자만 샀어도 이것보다 훨씬 낫겠다라고 하는 그 수익을 좀 못 안겨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은 보통 2년을 맺으시면은 1년, 2년, 3년 장기로 했던 분들을 실망시켜드린 적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면서 결국 5년, 10년 고객이 되시는 분들인데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믿고 바라봐 주시면 그래도 저희가 하는 리서치 역량이 결국은 수익률로 반영되는 그 시기를 하면서 같이 좀 웃을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죄송한 위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 그런 각오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의 부족함 탓에, 특히 저의 부족함 탓에 이런 역대급 상승장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반론을 좀 제기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거의 5천 가까이에 도달을 했고, 이게 마치 그 사이에 수익을 내지 못하면은 이 기회가 영원히 날아간 것처럼 느끼시고, 그게 더 큰 아쉬움과 화로 연결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회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게 아닙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고요. 게임 다 끝난 거 아니고요. 종목 발굴의 기회, 그리고 주가 상승의 기회, 총매 발현의 기회, 이런 것들이 매일 장이 열리는 한은 남아 있습니다. 기회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은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생각을 좀 경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5천을 넘는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마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지수가 쉬어가는 구간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용수철이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숨통이 틀 수 있는 희망도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을 드리자면,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가투 펀드 고객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상당히 많은 개인 자금을 여러분과 같이 한가투 펀드에 넣고, 그리고 퇴직연금도 매달 불입을 하면서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고,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 무거운 책임감으로 회복을 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또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니저 대담 잘 보셨나요? 이 대담을 통해서 저희 매니저들이 겪고 있는 고민, 그리고 안에 숨겨진 희망에 대해서 과감없이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표님들이 얘기하듯이 운용기간 30년이 넘는 커리어에서 이 정도 상대적 부진은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의 증시 환경은 매우 가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사항은, 강도는 비록 다르지만 이런 소외는요 반복적으로 있었었고, 저희는 미련해 보인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원칙은 지킨 대가를 반드시 얻어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소외는 더 큰 수익을 위한 인내의 시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저들은요, 여러분들과 같은 배를 타고 지금이라도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를 쓰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투자한 기업들이 좀 더 빠른 주가 상승을 위해서 주주가치 개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회사들한테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능력 있고 그다음에 젊은 매니저들을 추가적으로 이 펀드에 투입해서 시대의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그 속에 숨겨진 가치를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게 된다 그런다면 VIP의 봄날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 그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정직하게 운용하면서 이 매니저들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수익률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